아들이었던 지훈이의 장례식 시간을 물었을 때 며느리였던 유진이는 그이는 이미 오래전에 갔어요.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서 작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라고 답했다. 일주일 후 유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부엌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얀 국화,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가져가려고 사둔 것이었다. 의사들은 그가 안정적인 상태이고 시간이 있다고 말했었다. 여보세요. 나는 아직 국화 줄기를 들고 있는 채로 대답했다. 미숙 씨. 유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감정이 없었다.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장례식 준비 때문에 전화했어요. 내 심장이 멎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가 리놀륨 바닥 위로 떨어졌다. 장례식이요? 무슨 장례식이요? 의사 선생님이 지훈이가. 미숙 씨,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과 통화한 게 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참을성이 없었다. 내가 바보 같은 질문으로 그녀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정신이 혼미해져서 말을 더듬었다. 어제 아침이요. 김 박사님이 수술이 잘 돼서 지훈이가 안정적으로 쉬고 있다고 했어요. 그건 이틀 전이잖아요.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지훈이는 어제 저녁에 죽었어요.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요. 부엌이 내 주위를 핑글핑글 돌았다. 나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조리대를 꽉 잡았다. 아니, 그럴 리가. 왜 전화 안 했어요? 왜 아무도 전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방금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에게 위로는커녕 안 받으시던데요.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며 부재중 전화를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유진이에게 온 전화도 병원에서 온 전화도 없었다. 내 휴대폰은 아들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당신한테서 부재중 전화는 없던데요. 나는 속삭였다. 휴대폰이 꺼져 있었나 보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가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챙기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항상 정리하고 항상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요점은 장례식에 참석하시기 편한 시간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목요일 오후 2시쯤 생각하고 있어요. 목요일이요? 이미 화요일 저녁이었다. 그건 너무 빠르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미 다 계획했어요. 작은 규모로 가족들만 모여서 할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의 박 목사님께서 집전해 주실 거예요. 내 교회라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훈이가 세례를 받았고 12살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했던 교회가 아니었다. 내가 환영받지 못했던 그녀의 교회였다. 유진아, 제발 우리 이것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너도 힘들겠지만 지훈이는 내 아들이었잖아. 나는 이 일의 일부가 되어야 해. 그건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가능하다면.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나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나는 실제로 뒤로 물러섰고 엉덩이가 부엌 테이블에 부딪혔다. 방금 뭐라고 했니? 들었잖아요. 너무 감정적이고 복잡할 거예요. 지훈이는 자기 장례식에 소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소란이라니. 마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엄마가 슬퍼하는 게 소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내 아들의 장례식에 내가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처럼. 유진아,
진심이니? 내 아들이잖아. 내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그는 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미숙 씨, 지난 5년간 어디에 계셨어요? 전화도 거의 안 하시고 방문도 거의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가까운 척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거기에 진실이 조금 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 아팠다. 나는 충분히 전화하지 못했다. 내가 원했던 만큼 자주 방문하지 못했지만 방문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유진이가 항상 찾아내던 어떤 갈등이나 문제. 노력했어. 나는 속삭였다. 방문하려고 계획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잖아. 네가 지훈이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거나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맞아요. 노력만 하셨죠. 그건 거기에 있는 거랑은 달라요. 나는 전화가 끊긴 모든 생일들을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모든 설날 초대. 유진이가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여러 명 있는 것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말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손주들. 잠깐만, 손주들이라고? 아이들이? 내가 갑자기 말했다. 지훈이의 아이들. 나는 적어도 무슨 아이들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2년 전에 지훈이가 말했어. 아이를 가질 거라고. 작년에는 아기가 걷기 시작했다고 했고, 유진이는 웃었다. 실제로 웃었다. 미숙 씨, 우리는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요. 지훈이가 뭐라고 했든 우리는 몇 년 전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제 커리어도 있고, 지훈이의 건강 문제도 있고, 우리는 둘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거짓말. 지훈이가 내게 들려주었던 상상 속 아이들에 대한 정교한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아이들 사진이었음에 틀림없는 그 사진들. 왜 그런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 나는 중얼거렸다. 이봐요, 미숙 씨. 지금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장례식을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장례식은 목요일 오후 2시에 강남대로에 있는 평화장례식장에서예요. 정말 오고 싶으시다면 오세요. 하지만 자제하세요. 알았죠?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죽은 휴대폰을 들고 부엌 바닥에 있는 국화를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내 아들은 죽었고 나는 그의 아내로부터 그 소식을 그녀가 처리해야 할 불편함처럼 전해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들 지훈 모리슨에 대해 전화했어요. 그곳의 환자였고 저는 환자 정보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대기 음악은 경쾌하고 신났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훈 모리슨이라는 환자 기록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는 이틀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김 박사님이 수술을 하셨다고요. 김 박사님은 저희 병원 직원이 아니에요, 손님. 병원을 잘못 아신 것 아닌가요? 나는 전화를 끊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훈이는 어느 병원에 있었을까? 왜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생각했을까? 지난 몇 주간 그와 했던 대화들이 기억 속에서 뒤섞였다. 내가 병원을 짐작한 것일까? 그가 실제로 말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빈칸을 채운 것일까? 장례식장. 적어도 그곳이라도 확인해 봐야겠다. 평화장례식장입니다.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있는 지훈 모리슨 장례식에 대해 전화했습니다. 아, 네. 모리슨 부인. 요청하신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비공개 관, 작은 장례식, 직계 가족만 참석하는 것으로요.
꽃은 직접 가져오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까요? 저는 모리슨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지훈이의 어머니인 미숙 모리슨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아, 세상에. 모리슨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께서 하객 명단이 확정되었고 추가 가족은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따님이 오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조용히 애도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내게 너무 힘든 일이라니. 마치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 것처럼. 장례식은 정말 목요일 오후 2시가 맞나요? 내가 물었다. 사실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모리슨 부인께서 1시간 전에 전화하셔서 내일 아침 10시로 앞당기셨어요. 모두를 위해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소된 방문, 모든 변경된 계획, 모든 다음 해가 천천히 지훈이에게 그의 엄마는 소중히 연애일. 수요일 아침, 지금으로부터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아들의 장례식을 옮겼고 내게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바닥에 있는 국화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있을 시간에 하나뿐인 내 아들은 묻힐 것이고 조직적으로 나를 그의 삶에서 배제했던 그의 아내가 혼자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항상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깨달음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나를 강타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나는 지훈이의 옛방에 앉아 사진과 추억에 둘러싸여 모든 것이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가 12년 전에 집을 나간 이후로 그 방은 손대지 않은 채였다. 그의 야구 트로피는 여전히 선반에 놓여 있었고 대학 졸업장은 그가 졸업하기 전에 급하게 걸어놓은 그대로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내 아들을 언제 잃었을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다. 너무 점진적이어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한다. 나는 그의 침대 옆 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26살의 지훈이가 새 신부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유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 보였고 그녀의 팔은 소유욕이 가득한 채로 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내 아들의 삶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좌석 배치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가 결혼식 3일 전에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이가 엄마가 앞줄 대신 2번째 줄에 앉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2번째 줄이라니. 나는 목소리를 밝게 이해하는 척하려 했다. 하지만 아가, 나는 신랑 엄마잖니. 알아요, 알아요. 유진이네 가족이 더 많고 그들이 몇 달 동안 이 결혼식을 계획했거든요. 유진이 할머니께서 휠체어 때문에 앞줄에 앉으셔야 해서요. 물론이지. 나는 말을 잘랐다. 나는 며느리가 되기도 전에 어려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이가 행복하다면 뭐든지.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완전한 배제로 이어진 수많은 작은 양보 중 첫 번째였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지훈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그는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팔은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전부였다. 아버지가
지훈이 8살 때 떠나고 우리 둘이서만 많은 해를 보냈다. 우리는 한 팀이었다. 엄마, 창피해요. 그는 그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고 행복했고 나와 함께 있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 언제부터 내가 자랑스러움의 원천이 아니라 창피함의 대상이 되었을까? 나는 결혼 후에 옛 달력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에 있었다. 내가 직접 쓴 모든 방문 계획, 모든 취소된 저녁 식사, 모든 변명. 3월 15일, 지훈이 방문, 취소. 유진이 독감. 4월 22일, 설날 저녁 식사. 유진이 부모님 댁으로 변경. 6월 3일, 지훈이 생일. 다음 주에 축하하자. 우리는 결국 축하하지 않았다. 8월 17일, 주말 방문. 유진이 여동생 방문, 다음 달에나 될 것 같아. 이제는 패턴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그때는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아들과 약속을 잡으려 할 때마다 유진이는 항상 안 되는 이유를 댔다.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미안해 했으며 내가 반박할 수 없는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미숙 씨,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전화로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가 일 때문에 너무 지쳐 있어요. 승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일이 좀 풀리면요. 또는 아, 어제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방금 제 대학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는데 다음 주 주말에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했던 말은 지훈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가족 방문이 너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방문.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인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찾아서 지훈이와 주고받았던 수년치 문자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어조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명백했다. 3년 전. 사랑해 엄마. 일요일에 볼 생각에 기대돼. 2년 전. 엄마, 무슨 일이 좀 생겼어요.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작년. 이번 주말에 다시 전화할게요. 메시지는 점점 짧아지고 덜 빈번해지고 더 멀어졌다. 하지만 점점 차가워지는 그 아래에서 나는 가끔 예전의 아들을 엿볼 수 있었다. 6개월 전, 그는 화요일 오후에 불쑥 내게 전화했다. 엄마 바빠요? 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절대 안 바쁘지 아가. 무슨 일 있니?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긴장감, 슬픔, 어쩌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12살 때 폐렴 걸렸던 때가 생각나서요. 엄마가 3일 밤낮으로 내 병상 옆에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 기억나요? 물론 기억하지. 우리 아가 너무 아팠잖아. 엄마가 너를 혼자 둘 수 없었어. 간호사들이 엄마한테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안 가셨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지훈아? 긴 침묵이 흘렀다. 그냥요. 요즘 이것저것 추억하고 있어요. 좋은 기억들이요. 그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때 나는 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누구랑 얘기해요?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유진이가 오늘 유명한 김치찌개를 해준대요. 그래, 아가. 사랑해. 저도요. 그것이 그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그냥 이야기하고 추억하기 위해 전화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날 그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을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녹차를 끓였다. 새벽 3시였지만 차를 우려내는 동안 나는 내가 놓치거나 모른 척했던 모든 경고 신호들을 생각했다. 2년 전
지훈이의 생일에 예고 없이 찾아갔을 때처럼.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가지고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갔다. 그가 4살 때부터 매년 생일에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다. 유진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짜증, 그리고 연습된 미소. 미숙 씨, 정말 놀랐네요. 오실 줄 몰랐어요. 알아, 전화했어야 했는데 지훈이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가져오고 싶었어.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제 가족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시내에 있는 새 고깃집에 예약해 두셨거든요.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나는 희망을 품고 제안했다. 내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 뵙고 싶어. 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테이블이 작거든요. 식당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녀는 내 손에서 미역국을 가져갔다. 하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지훈이가 좋아할 거예요. 문틈으로 나는 지훈이가 재킷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았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엄마, 여기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도 아니었고, 엄마, 정말 멋진 깜짝 방문이네요. 도 아니었다. 그저 혼란, 어쩌면 짜증까지. 네, 생일 미역국 가져왔어. 나는 힘없이 말했다. 그는 다가와서 어색하게 짧은 포옹을 해주었다. 이 먼 길까지 버스 타고 오실 필요 없었는데 주말에 축하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축하하지 않았다. 그 미역국은 냉장고에 있다가 상했다. 그리고 나는 지훈이가 한 그릇이라도 먹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지금 새벽 3시에 부엌에 앉아 있는 나는 유진이가 단지 변명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 아들이 나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다. 뭐든 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방치했다. 나는 너무나도 지독한 시어머니가 될까봐 두려워서 모든 경계, 모든 제한, 모든 변명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내 아들의 삶에서 내 자리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차가 다 우려졌고 나는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잔 따랐다. 몇 시간 후면 내 아들은 묻힐 것이고 나는 그곳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유진이의 당황스러운 전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나만의 질문들을 준비할 것이다. 7일. 내 아들이 어딘가에 묻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살아온 시간이다. 장례식장, 묘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전화했던 일주일. 잠 못 이루는 밤과 손도 대지 않은 식사의 일주일. 나는 이미 2번이나 전화했던 묘지 목록을 멍하니 바라보며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영원히 침묵이 흐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여보세요?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너무 커서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야 했다. 잠시 동안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죽음을 알려주던 차갑고 냉정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패닉에 빠지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었다. 유진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미숙 씨.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요. 변호사들, 질문들, 조사. 제발 그만둬요. 나는 똑바로 앉았다.
무슨 변호사, 무슨 조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유산 관련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지훈이의 유언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저와 논의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내일 만나서 우리 결혼 생활, 재정, 모든 것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요. 유언장. 지훈이에게 유언장이 있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내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나는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아내는 데만 너무 집중해서 유산이나 상속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짓말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그녀를 안 지 처음으로 유진이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히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했겠죠. 당신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해 제기했거나 무언가를 주장했거나. 유진아, 나는 어떤 변호사에게도 연락한 적 없어. 나는 지훈이의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네가 내 아들을 어디에 묻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왔고 너는 그것조차 나에게 말해주지 않잖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조용히 평화묘지 C구역 247번 묘소. 내가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정보가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주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다. 고맙다. 나는 속삭였다. 아직 감사할 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딱딱해지기 시작했다. 이봐요, 미숙 씨.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요. 오늘 오실 수 있나요? 나는 내가 받아 적은 주소를 보았다. 평화묘지. 7일 동안 몰랐던 사실. 드디어 내 아들에게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이의 공포는 흥미로웠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심하게 겁먹게 했을까? 공동묘지에 들렀다가 갈게. 안 돼요. 그 말이 날카롭고 절박하게 튀어나왔다. 먼저요. 제발 여기로 먼저 와주세요, 미숙 씨.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취약함, 어쩌면 두려움까지. 수년간 문전박대당했지만 이제 그녀는 나를 필요로 했다. 그 아이러니는 씁쓸했다. 1시간 안에 갈게. 집은 겉으로 보기에 변함이 없었다. 내 아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살다가 죽은 단정한 교회 주택. 하지만 유진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평소 완벽했던 그녀의 머리는 엉망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으며 잠옷처럼 보이는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차 드릴까요? 방금 끓였는데. 그 예의 발음은 억지로 꾸며낸 절박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던 부엌으로 들어갔다. 조리대는 서류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법률 문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변호사님이 지훈이가 3개월 전에 유언장을 바꿨다고 했어요. 3개월 전이요, 미숙 씨.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찻잔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뭘 하던 때에 그가 어머님에 대해 왜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전화도 안 하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쯤이요.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님께서 당신의 삶이 바빠져서 더 이상 저희와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거짓말은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존재처럼 놓여 있었다. 내 가슴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가 나를 억제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계속했다.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지훈이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고 말했어요. 내 찻잔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무엇을? 사립탐정이요.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 탐정은 무엇을 알아냈는데? 유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통화 기록, 모든 계획에 대한 문서, 모든 변경된 초대, 제가 어머님을 멀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변명, 지훈이가 일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으로 보내서 엄마가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말한 문자들. 그가 보기 전에 제가 가로채에서 지운 이메일들. 방이 내 주위를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네가 지훈이인 척 메시지를 보냈다고? 몇 번만 그랬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마치 그것이 괜찮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만요. 어머님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저는 그를 보호했던 거예요. 자신의 엄마로부터요. 어머님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온통 어머님 이야기뿐이었어요. 엄마는 이렇고 엄마는 저렇고. 모든 결정은 어머님을 거쳐야 했고 모든 계획에는 어머님이 포함되어야 했어요. 저는 제가 두 사람과 결혼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나에게서 내 아들을 조직적으로 훔쳐간 이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표현할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너는 우리 둘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걸 해결하기로 한 거였니? 저는, 저는 어머님과 거리를 두면 두 분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 더 집중하고 저와 함께 삶을 꾸려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삶과 관심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했니?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동안은요. 지훈이가 어머님에 대한 언급을 덜 했어요. 우리는 좋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미숙 씨. 우리는 행복했어요. 3개월 전까지는요. 3개월 전까지. 그녀는 동의했다. 무언가가 변했어요. 그가 다시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왜 더 이상 전화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어머님이 괜찮다고, 저희가 어머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다고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님께서 매주 전화하셨다고, 모든 생일, 모든 기념일, 그에게 중요한 모든 작은 것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는 어머님답지 않다고 했어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내 아들은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탐정을 고용한 거였구나. 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그녀가 조리대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무기력하게 가리켰다. 그가 유언장을 바꿀 만큼 충분한 증거였어요. 변호사님이 지훈이가 모든 것을 어머님께 남겼다고 했어요, 미숙 씨. 집, 그의 저축, 그의 생명보험, 모든 것을요. 나는 트럭에 치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편지가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지훈이가 유언장과 함께 남긴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나를 올려다 보았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제가 한 모든 일을 알아냈고 저를 떠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이웃이 잔디를 깎고 있었다. 내 아들의 마지막 몇 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이 폭로 한가운데에서 그 소리는 기이하게 정상적으로 들렸다. 어머님, 유진이가 마침내 말했다. 탐정 보고서가 권장했대요. 어머님과 지훈이의 관계가 제3제 의해 훼손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어머님에 의해서, 내 의해서.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미숙 씨. 그를 완전히 어머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삶에서 제가 한 번쯤은 우선순위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그는 떠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는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은 그가 제가 한 짓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은 거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지막 몇 달 동안 내 아들은 그의 아내가 우리 주위에 지어놓은 거짓말의 그물을 마침내 꿰뚫어 보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나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기회는 그와 함께 죽었다. 그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지훈이가 남긴 편지도 읽어봐야겠고. 유진이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이재준이에요. 사무실은 메인 스트리트에 있어요. 내일 10시에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그녀가 나를 불렀다. 미숙 씨,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뒤돌아 그녀를 보았다. 내 아들과의 몇 년을 빼앗고 지훈이와 나 모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때까지 거짓말을 진실로 뒤틀었던 이 여자. 아직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정확히 알아낼 거야. 문이 내 뒤에서 닫혔고 7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야 할 곳이 생겼다. 사실 두 곳이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평화묘지와 돈과 재산 외에 내 아들이 내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아내기 위한 변호사 사무실. 지훈이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묘지는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C구역 247번 묘소. 내 아들의 이름, 그의 생몰연도,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화강감 비석이었다. 사랑하는 남편도 헌신적인 아들도 없이 그의 이름과 34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상기만 남아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흙 속에 무릎을 파묻었고 유진이가 그가 죽었다고 전화했을 때 내 부엌에 있던 바로 그 꽃들, 내가 가져온 국화를 놓았다. 미안해 아가. 나는 속삭였다. 거기에 없어서 미안해. 네 삶에 남기 위해 더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 미안해. 바람이 불었고 머리 위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가 어릴 때 무릎이 까진 것과 상처받은 감정에 대해 내가 안절부절 못할 때마다 그가 했던 말이었다. 나는 그곳에 1시간 동안 앉아 내가 알아낸 모든 것, 내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일어서서 떠날 때 나는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짓누르는 무게를 짊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재준 변호사 사무실은 작은 마을 변호사 사무실에 기대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짙은 색 목재,
가죽 의자, 실제로 읽혔을 것 같은 법률 서적들이 늘어선 벽.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40대쯤 되어 보였다. 철제 안경 뒤에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모리슨 부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나는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내 가방을 갑옷처럼 무릎에 꼭 쥐고 있었다. 고백하건대 그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3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유진 씨가 지훈 씨가 최근에 유언장을 바꿨다고 말했죠. 정확히 3개월 전에요. 하지만 유언장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습니다. 그가 파일을 열고 몇 개의 서류를 꺼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어머님께 남기셨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친숙한 필체로 내 이름이 쓰인 봉투를 건넸다. 내가 그것을 받자 손이 떨렸다. 혼자서 읽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나는 봉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뜯었다. 편지는 평범한 종이에 파란 잉크로 쓰여 있었고 네 페이지 분량이었다. 지훈이의 필체는 항상 깔끔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이 편지는 서둘러 쓴 듯 급해 보였다. 마치 말을 빨리 쏟아내고 싶었던 것처럼. 엄마께로 시작했다. 나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눈물을 닦아내야 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재준 변호사님이 제 지시에 따라 이 편지를 전달해 주셨을 겁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은 다음 수술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엄마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6주 전에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제 삶에서 너무나 점진적으로 사라져서 처음에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난 1년 동안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엄마께 전화하려고 할 때마다 유진이는 엄마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문하자고 제안할 때마다 그녀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변명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그녀는 엄마가 거리를 두고 싶다고, 제가 너무 의존적이어서 제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아팠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정말 거리를 두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죠.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의존적이라고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변호사님께 있습니다. 읽어보셔야겠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유진이는 수년간 우리의 소통을 가로채 왔습니다. 전화통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제가 알지도 못했던 약속들을 취소하고 제가 허락하지 않은 변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에게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그녀는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제 사랑을 두고 엄마와 경쟁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관계를 약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고등학교 때 제가 데이트 문제로 고민할 때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엄마는 마음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서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사과하고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서 몇 년의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죠. 엄마는 제가 더 이상 엄마의 삶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저는 엄마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엄마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던 일요일 아침 통화를 그리워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엄마께 남기는 이유는 엄마가 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 진짜 가족이기 때문이죠. 혈연 관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악몽을 꿀 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도, 운전을 가르쳐 준 사람도, 투 잡을 뛰하면서도 모든 야구 경기에 와준 사람도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엄마께 다른 것도 남깁니다. 유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녀는 아직 유언장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녀를 돌봐주고 싶다면 그것은 엄마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면 그것 또한 엄마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엄마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부담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엄마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것은 복수가 아닌 지혜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그녀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아 넘어간 것이 죄송합니다. 제 본능을 더 빨리 믿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직접 보답해 드릴 수 없게 된 것이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항상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유진이가 한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엄마는 제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방식대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소유하지 않고요. 유진이의 질투와 조작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닙니다. 엄마의 삶을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끔 정원에서 일하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그 맛없는 차를 마실 때 저를 생각하고 우는 대신 미소 지어주세요. 사랑을 담아 지훈이가. 추신. 제가 어릴 때 용돈을 모으던 부엌에 있는 낡은 커피통에 우리 안전 금고 열쇠를 숨겨놨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가지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3번 읽었고 그제야 이재준 변호사님이 조용히 노크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셨다. 내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다. 이것은 슬픔과 혼란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안도, 사랑, 그리고 한 번도 진정으로 끊어진 적 없었던 연결의 눈물이었다. 아드님이 매우 철저했더군요. 이재준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사립탐정의 보고서는 꽤 상세합니다.
통화 기록, 이메일 로그, 심지어 취소된 방문과 변경된 계획의 패턴을 알아차렸던 친구들과 이웃들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산은 상당합니다. 약 3억 원 상당의 집, 1억 8천만 원의 저축,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님께 돌아갑니다. 거의 10억 원이요. 유진이가 기대하고 있었고 아마도 이미 계획을 세웠을 돈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가 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전금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어머님이 준비가 되셨을 때 혼자 방문하셔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내 부엌의 커피통에 숨겨 놓았다고 말했던 열쇠에 대해 생각했다. 그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는 내가 그의 학교 점심값을 위해 용돈을 모으던 그 낡은 맥심 커피통을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유진이에게 법적으로 져야 할 의무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법적으로는요? 없습니다. 그녀는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지훈 씨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한국은 상속에 있어서 부부 공동 재산제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녀가 유언장 변경 사실을 안 이후로 매일 사무실에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녀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할 만큼 걱정하고 있다고요? 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약간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모리슨 부인, 저는 아드님의 편지와 탐정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어머님과 지훈 씨의 관계에 행해진 일은 고의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분노를 느끼실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서류에 둘러싸여 조작과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유진이를 생각했다. 내 일부는 그녀의 공포에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지훈이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그 부분은 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지 궁금해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요.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준비가 되면 전화 주세요. 그는 내게 명함과 모든 서류의 사본을 건넸다. 그리고 모리슨 부인, 아드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님 잘못이 아니며 그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 몇 번의 전화통화에서 들었던 멀고 예의 바른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던 소년의 목소리였다. 나는 한 곳 더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안전금고는 기다릴 수 있었지만 부엌에 있는 커피통은 아니었다.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아들의 한 조각을 만져봐야 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은 왠지 모르게 달랐다.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낡은 맥심 커피통은 지난 15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부엌 팬트리의 맨 위 선반, 밀가루와 설탕 뒤에. 나는 그곳에 있었던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지훈이가 고등학생일 때 내가 야구 대회 참가비와 피자 값을 위해 용돈을 모으던 이 유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기억보다 무거웠고 부드럽게 흔들자 동전들의 부드러운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금속 소리가 아닌 무언가. 나는 플라스틱 뚜껑을 억지로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동전들이 바닥에 가득 차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그 속에 작은 황동 열쇠와 티슈 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먼저 티슈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지훈이의 16번째 생일 때 내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안쪽에는 내 아들, 나의 자부심, 나의 기쁨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내내 매일 그것을 차고 다녔지만 나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실증내거나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유진이가 내 대해 그를 독살하고 있을 때도 그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열쇠는 작았고 분명히 안전 금고용이었다. 작은 태그가 붙어 있었는데 시내의 주소와 금고 번호 247번이 적혀 있었다. 그의 묘소 번호와 같은 번호였다. 그는 마지막 몇 달 동안에도 이것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팔찌를 들고 오늘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지훈이는 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고 심지어 죽어서도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왜 그녀는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아들과 어머니의 유대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게 만들었을까? 내 휴대폰이 울리며 내 생각을 방해했다. 화면에 유진이의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미숙 씨.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다시 만나야 해요. 어제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 달랐다. 어제의 절박한 공포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무슨 일인데?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지훈이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어머님은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나는 손바닥에 있는 팔찌와 내 아들이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열어줄 열쇠를 보았다. 내 일부는 전화를 끊고 유진이의 변명이 아니라 지훈이의 유산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이해해야만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훈이를 위해서. 갈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유진아. 오늘 이후로는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널 만나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나는 다시 그녀의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치웠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머그잔 대신 실제 컵에 차를 따라 주었다. 마치 형식적인 것이 수년간의 속임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지훈이와 제가 만나기도 전부터요.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단어들이 그 안에 떠 있는 것처럼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는 전에 약혼한 적이 있었어요. 태환이라는 남자와요. 3년 동안 함께 했고 결혼을 계획하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그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사회 계급도 틀렸고 집안도 틀렸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요. 그녀는 우리를 헤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어머님이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일들을요. 유진아, 제발 끝까지 말해줘.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성공했어요. 태환이는 저보다 그녀를 선택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제가 그의 돈만 노린다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취소했죠. 나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민을 느꼈다. 지훈이를 만났을 때
저는 다시는 다른 어머니가 저와 제가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제가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어머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제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협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했구나. 저는 제 결혼 생활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가 되었어요. 저는 지훈이의 삶에서 유일한 여자가 되는 것이 좋았어요. 그가 모든 것을 저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것이 그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문제예요, 미숙 씨. 저는 그것이 그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모든 취소된 방문, 모든 가로챈 전화. 저는 제가 그를 실망으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어머님만의 삶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어머님은 정말로 더 이상 저희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다시 붉어졌다. 저는 제가 만든 거짓말을 스스로 믿었어요. 지훈이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던 지난 몇 달 전까지는요. 그가 그 탐정을 고용했을 때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다시 앉았다. 그 보고서는 제가 한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기록했어요. 무슨 뜻이야? 어머님의 전화 기록에는 저희 집으로 걸려온 수십 통의 전화가 있었는데 제가 받지 않았죠. 지훈이가 보기 전에 제가 삭제한 이메일들이요. 제가 가로차에서 버린 생일 카드와 설날 선물들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탐정은 심지어 어머님 이웃들과도 이야기했어요. 초혜 씨가 말하길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슬퍼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게 되셨다고 했대요. 나는 옆집 초혜 씨 아줌마와의 대화들을 기억했다. 결국 나는 내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는데 모든 이야기가 하지만 이제 그는 나를 만날 시간이 없어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더 있어요. 유진이가 계속했다. 탐정은 어머님의 의료 기록에 대해 알아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의료 기록? 작년에 어머님께서 응급 맹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요. 4일 동안 병원에 계셨죠.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지훈이를 응급 연락처로 남기셨어요. 병원에서 그에게 전화했어요. 내 피가 차가워졌다. 나는 그 입원 기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갑작스럽고 끔찍한 고통, 급한 수술, 긴 회복. 나는 지훈이가 엄마의 건강 문제로 귀찮아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내 혼자였다.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유진이가 속삭였다. 어머님께서 특별히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친구들이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는 오고 싶어 했어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어머님이 이미 퇴원하셨고 친구 민지 씨와 함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다고 말했을 때요.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저는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머님께 창피한 일이 될 거라고 설득했어요. 어머님께서 특별히 아프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요. 나는 그 4일 동안 병원에 있었던 것을 생각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봐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했던 것. 성인 아들이 자신의 삶을 걱정해야 하니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독립적인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그는 오고 싶어 했다는 거구나. 나는 그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반복했다. 매번 어머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거기에 있고 싶어 했어요. 넘어지셔서 발목을 삐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두 겨울 전 폐렴에 걸리셨을 때, 그는 돕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를 설득했어요. 방이 핑글핑글 도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내 아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힘들어했다. 그는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 내게서 멀어졌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 어제 어머님께서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녀가 티슈로 얼굴을 닦았다. 저는 지훈이를 어머님에게서 훔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그에게서도 훔쳤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를 잃고 말았어요. 무슨 뜻이야? 그가 마지막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가기 전날 밤, 그는 저를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수년간 자신을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수술이 끝나면 엄마께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할 거라고 했죠.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 대화를 상상하면서 그는 제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미숙 씨. 그리고 그가 옳았어요. 그녀는 절망에 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그를 사랑했어요. 다만 잘못 사랑했을 뿐이에요. 나는 갑자기 이 거짓말과 부서진 꿈들로 가득 찬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일어섰다. 어디 가세요? 은행에 가서 내 아들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다른 것이 무엇인지 보러. 그녀가 나를 문까지 따라왔다. 미숙 씨, 잠깐만요. 유언장요? 상속이요? 제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묻고 싶어요. 집은요? 지훈이의 저축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줄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네가 내 연민을 구했기 때문이 아닐 거야. 그것은 지훈이가 원했을 일이기 때문일 거야. 그럼 그가 무엇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아들을 생각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유언장을 바꾸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내게 준 그 남자를. 그는 정의를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자비를 원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나는 문을 열었다. 나는 네가 둘 중 어느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안전금고는 국민은행 지하에 있었다. 작은 금속 문들이 늘어선 조용한 방이었다. 은행 직원은 나를 247번 금고로 안내하고 내 아들이 숨겨놓기에 충분히 중요하다고 여긴 무언가와 함께 나를 혼자 두었다. 안에는 서류 봉투와 작은 벨벳 보석 상자가 있었다. 나는 먼저 봉투를 열었다. 편지들이 더 있었다. 지훈이의 필체로 나에게 쓰여 있었지만 지난 2년간의 다른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보내지 않은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내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18개월 전 날짜가 찍힌 첫 번째 편지는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8개월 전에 두 번째 편지는 커져가는 의심을 보여주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엄마께 전화하고 싶을 때마다 유진이는 항상 변명이 있어요. 우리가 방문할 수 없는 이유도 항상 있고요. 그녀가 저에게 무언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편지는 불과 6주 전, 그가 탐정을 고용했을 때쯤이었다. 엄마, 저는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만약 그녀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다면 제가 바로잡을 겁니다. 엄마가 정말 그리워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보석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 어머니의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지훈이가 약혼했을 때 첫째 딸에게 주라며 준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나를 위해 간직하고 있었다. 반지 아래에는 쪽지가 있었다.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곳,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들 올림.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내 아들의 사랑 편지와 우리 유대가 한 번도 진정으로 끊어진 적이 없다는 증거에 둘러싸인 채 그 조용한 은행 금고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는 우리 사이에 벽을 세웠지만 우리가 가졌던 것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이제 나는 지훈이가 나에게 남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다. 재건할 힘, 또는 처벌할 힘, 자비를 보일 힘, 또는 정의를 요구할 힘. 이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지 정확히 알았다. 나는 지훈이가 무엇을 원했을지 3일 동안 생각했다. 3일 동안 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고 어머니의 반지를 낀 채 아들에 대한 나의 분노와 사랑을 분리하려고 노력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이재준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그와 유진이 모두와 함께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감지 않았으며 티슈 상자를 구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미숙 씨, 저는 앉아, 유진아.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의 편지에서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의 중심을 찾았다. 이재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고 재산 관련 서류를 꺼냈다. 모리슨 부인께서 지훈 씨의 재산 분배에 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유진이는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며 손을 떨었다. 나는 너에게 집을 주기로 결정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네? 집은 내 것이야. 아무런 빚도 없이. 하지만 그게 전부야.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축계좌와 생명보험금은 지훈이의 이름으로 된 재단에 들어갈 거야. 이혼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해 손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쓸 거야. 그녀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왜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이는 네가 노숙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테지만 네가 초래한 고통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그의 편지 중 하나를 꺼내 소리내어 읽었다. 마음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서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나는 그가 17살 때 첫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을 걱정할 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내 지갑에 넣었다. 지훈이는 사랑이 통제나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을 해칠지라도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진이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다. 깊고 부서진 곳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눈물이었다. 저는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나는 동의했다.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내 아들은 있었고 이것이 그가 원했을 일이야. 이재준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이 합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올려다 보았다. 너는 네가 한 일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게 될 거야. 나는 계속했다. 네가 어떻게 지훈이와 나를 조종했는지, 어떻게 통신을 가로채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변명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폭로야. 네가 다시 나에게 연락하거나 우리 가족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해. 그냥 몇 번 가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담 말이야.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해. 그녀는 여전히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내 지갑에서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만든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것은 지훈이가 자라면서 찍은 사진들이야. 그의 첫걸음,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시절, 네가 그를 그의 삶에서 지우려고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어.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나는 네가 이것들을 보고 네가 무엇을 파괴했는지 이해하기를 바라. 그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역사와의 관계도 말이야. 그가 너와 나눌 수 없었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든 이야기. 네가 우리를 서로에게서 단절시켰기 때문에 사라진 모든 가족의 전통.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고 생일 케이크 크림을 잔뜩 묻힌 5살짜리 지훈이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네가 결혼한 아들이야. 나는 말했다. 그는 조작이 아닌 사랑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어. 가족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지. 그녀는 페이지를 넘겨 고등학생 지훈이와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우리 둘 다 자랑스러움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그는 너무 기뻐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잡을 뛰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엄마가 그의 영웅이라고 말했지.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는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유진이가 속삭였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 그는 제가 제 커리어를 쌓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까? 왜 너는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강한 여자가 되어야 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태환이를 잃었던 것처럼 그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차피 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다만 한 번의 거짓말에 한 번씩 더 천천히 잃었을 뿐이에요. 이재준 변호사가 그녀에게 서명할 서류들을 건넸다. 그녀가 자신의 속임수를 인정하고 집을 상속받는 조건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나는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였다면 그녀를 집 없고 가난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용서도 아니었다. 용서는 나중에 만약 가능하다면 올 것이었다. 이것은 정의였다. 지훈이가 항상 보여주었던, 심지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던 친절함으로 누그러진 정의였다.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을 때 유진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 제가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를 만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나는 거절할까 생각했다. 그녀는 내 아들의 이야기들을 내게서 훔쳐갔는데 왜 내가 그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가? 하지만 그때 나는 지훈이가 보내지 않은 편지 중 하나에 썼던 것을 기억했다. 엄마가 교회 주차장에서 운전을 가르쳐 주셨던 때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비틀즈 노래를 부르시던 때에 대해 유진이에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유진이를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 나는 마침내 말했다. 네 살 때도 그는 물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했어. 토스트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토스터기를 분해하기도 했지.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그랬어요. 항상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고치거나 더 좋게 만들려고 했죠. 그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내 아버지도 기술자였거든. 나는 지갑을 닫고 일어섰다. 지훈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의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말하곤 했어. 마지막에는 그 모든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구나. 그의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 두 가족이라니. 너도 그의 가족이었어, 유진아. 네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너에게 따져 묻는 것을 미루었겠니? 그는 우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녀도 일어서서 사진첩을 꼭 쥐었다. 이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집도 사진들도. 제가 받아 마땅한 것처럼 저를 파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나한테 감사하지 마. 지훈이한테 감사해. 이것은 그의 자비이지 내 자비가 아니야. 내가 그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존재를 느꼈다. 마지막 몇 번의 전화 통화에서 이야기했던 멀고 예의 바른 남자가 아니라 길을 건널 때 내 손을 잡고 밤마다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던 소년이었다. 6개월 후 나는 우편으로 예상치 못한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지훈이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약 30살쯤 된 그는 정원처럼 보이는 곳에 서서 카메라 밖에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다. 뒤에는 유진이의 쪽지가 있었다. 이것을 그의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그는 직장 컴퓨터 옆에 이것을 두었더군요. 어머님께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다른 사진들 옆에 있는 벽난로 선반에 놓고 미소 지었다. 내 아들은 마음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 옳았다. 부서진 마음조차도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훈이의 이름으로 세운 재단은 이미 수십 가정의 가족들이 조작이나 오해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내가 받는 매 분기 보고서는 그의 죽음이 비극적이었지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내가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내 정원에서 일하면서 내 아들을 생각하는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유진이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랑에 대해 그는 결국 내게 돌아오는 길을 찾았던 것이다. 직접은 아니었지만 그가 썼던 편지들, 다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남긴 돈, 그리고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내게 준 평화를 통해서 말이다. 어떤 유대는 거짓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어떤 사랑은 상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형성했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진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그것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매일 그를 그리워한다. 항상 그럴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채 죽었다고 생각하는 진누르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 않다.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 덕분에 나는 그가 기억되기를 원했던 방식대로 그를 기억할 수 있었다. 나의 아들, 나의 자부심, 나의 기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편, 마지막 화면에는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른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